유래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좀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강연의 일부를 줬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강연이 나오면 강연에 뭐가 나오겠어? 주제가 있겠죠? 자, 주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소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타이포그래프가 뭔지, 자, 그래서 원래는 인쇄술을 뜻했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확대가 되어서 자, 문자로 구성하는 디자인 전반, 자, 문자에 의한 문자 디자인들이 있죠. 자,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는 타이포그래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여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하나는 바로 이 언어적 기능, 또 하나는 조형적 기능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언어적 기능 여기서 설명했고, 다음 문단에서 여기 조형적 기능을 별도로 설명했죠.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밑줄이 쳐져 있어야겠네요. 자, 먼저 언어적 기능 먼저 봅시다. 자, 언어적 기능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는 거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독성.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 가독성이죠. 자, 어떤 걸 쉽게 읽히는 정도. 자, 이런 것이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자, 지금 화면을 지금 하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니까 자, 그 학교 앞 도로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글자 쓴 거 보인 적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언어적 기능과 연결시킨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자, 요번에는 그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입니다. 자, 이것은 밑줄 친 대로 글자를 재료로 삼아서 구체적인 형태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기능. 자, 등이란 단어가 있으면 자, 등을 가지고 이렇게 전구 모양. 자,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자, 글자를 이렇게 모양을 해갖고 전구가 밝혀지는 듯한 이런 모습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요 조형적인 아름다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는 것을 여기서 두 번째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그 아랫부분 바로 내려갑니다.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이 회화라는 말은 영어 회화할 때 회화가 아니야. 화자가 그림 화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해서 전달할 수가 있대요. 자, 다시 요약할게요. 그럼 타이포그래피의 특징 해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설명했죠. 하나는 언어적 기능, 두 번째 조형적 기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자, 화면 작품 상을 보여주면서 자, 이 작품은 의라는 글자를 자, 뒤집어 나란히 두 개를 나열을 했고, 그리고 거기 두 사람의 눈과 눈썹을 연상시킨대요.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는 세 개씩 뭐가 들어가 있대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시 그려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 자, 이게 눈이 지금 빛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눈의 모습을 해놓고 이 안에다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서 자,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했답니다. 자, 지금까지 세 작품을 통해서 우리 타이포그래피를 소개했는데,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오른쪽에 보면, 자, 좀 전에 본 그림들은 타이포그래피에 어떤 기능에 중점을 뒀나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자, 1번의 답은 결국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서, 자, 구체적인 사례. 이걸 우린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죠? 예시. 예시의 표현이 보였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바로 갑니다. 자, 이 강연을 고려할 때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겠습니까? 자, 결국 작품 일은 그 중에서 아까 운전자가 쉽게 읽게 되는 거니까 이거 기능을 뭐라고 그랬어? 언어적 기능이라고 했었죠? 이 단어를 찾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장문의 과제예요. 장문 과제라는 건 결국 글쓰기가 되는 거죠. 자, 글을 쓸때 자,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느낀 점을 글로 쓰는 겁니다. 자, 학생 그래봤더니, 자, 아침부터 지금 눈이 내렸대요. 아, 비가 내렸네요. 그래서 친구와 약속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미뤘대요. 자,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번에는 비가 오는데도 친구 만나러 가더니, 이번에는 지금 비가 온다고 안 가다니. 뭐, 좀 이상하잖아.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거기 동생이 뭐라고 한마디 지적을 했어. 자, 저번하고 지금 오늘이 지금 상황이 같은 상황인데도 불평불만을 한다 이거야, 지금. 자,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해봤어. 왜 나는 다른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자, 오른쪽. 자, 그러면서 나는 두 농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자, 한 농부는 비가 온다고 어떻게, 아, 오늘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군. 이런 농부가 있고.
또 한 농부는 비가 오니까 땅이 부드러워져 일하기가 수월하겠군. 자,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한 농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본 거예요? 자,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죠? 자,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농부는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결국 화자는 여기서 뭘 깨달았대요? 글쓴이는 자, 마지막 부분에 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면 내 생활에 생기가 돌게 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답은 바로 이 맨 마지막과 연결해서 답을 찾았으면 될 것 같아. 가장 적절한 거니까. 자, 긍정적 마음과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자, 여기서 바로 농부 이야기, 긍정적 농부 이야기의 일화를 자신의 깨달음과 연결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질문 없나요? 자, 넘길게요, 그럼. 자, 4번 문제는 문법인데,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같이 병행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외국인 학생인 것 같은데, 자, 이 학생이 지금 우리말 학당에 왔는데, 지금 불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에? 불고기라는 게 뭐야? 자, 한국인 학생이 지금 알아듣지 못했네. 자, 혹시 불고기 먹고 싶은 거니? 응, 불고기. 자, 비읍 받침을 계속, 비읍을 발음을 못하는 거죠? 이 학생이? 그랬더니, 불고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불고기라고, 늘고기. 자, 비읍 받침이, 비읍을 계속 디귿이나, 그 다음에 기억이나, 니은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고기를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경우죠? 자, 이것을, 여기 있는 굴고기도 아니고, 늘고기도 아니고, 둘고기도 아니라, 자, 어떻게? 여기 비읍처럼 발음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기읍은 두 입술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안울림 소리 파열음이니까 두 입술 사이에서 이 비읍 발음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답은 몇 번에? 자, 3번이겠죠? 두 입술을 맞닿게 하면서 목청을 울리지 않고. 자, 이 목청을 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안울림 소리란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문법 여기 교재에서 요 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 표는 여러분들 나중에 암기하셔야 될 테스트 저기 합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게 바로 여기 있는 5번, 8번 지문 부분인데, 자, 이건 좀 어려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철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인문 파트에 들어가요. 독서 중에서 이 철학 파트가 나오면 다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서양 철학은 자,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나는 어떤 존재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대. 자, 그래서 그 중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이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거나 내가 만질 수 있는 건 있는 것이고, 자, 없는 것은 또 없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거나 또는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대요. 그럼 존재, 생성, 변화, 소멸을 부정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다가 사라지거나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지는 않는다요. 처음부터 있었으면 끝까지 있는 거고 없는 것은 끝까지 없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여기는 파르메니데스 입장입니다. 자, 그에게 존재는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갖는데요. 자,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존재라는 것은 끝까지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다른 입장이네요. 자, 존재는 생성도 할 수 있고 변화를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계속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자, 두 사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반대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생성, 자, 또 그것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걸 반복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견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또 영향을 주었대요. 그럼 두 사람이 서로 반박을 하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은 자기 나름대로 이데아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지금 내세우게 되는데, 자, 밑으로 볼까요? 자, 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나눴어. 그러면, 자, 이거는, 자, 끊임없이 변하는 건 누구의 입장을 취한 거야?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을 취한 거죠? 이게 변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 했으니까 이건 누구 거야? 바로 파르메니데스의 입장도 취했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번호로 매길게요.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파르메니데스를 1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를 2번이라고 본다면, 자, 플라톤은 결국 뭐라고 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누구의 입장? 두 번째,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이 되는 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입장, 바로 파르메니데스의 입장도 절충을 했습니다. 됐어요? 양쪽을 다 수용을 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그러면 누구의 입장이야? 자, 현실 세계는 지금 이것은 변하는 존재니까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두 번째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데아로 상정하고, 자, 이 이데아라는 것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자, 얘는 바로 여기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개로 나눴습니다. 아, 플라톤은 현실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데아의 세계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현실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계는 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데아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 현실 세계는 뭐를 모방한 거야? 바로 여기는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이데아 같은 경우는 어떤 신적인 존재야, 신의 어떤 형상을 모방한 게 바로 인간이다,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다르게, 자, 우리가 감각이 뭐야?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눈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감각이란 말이야. 이것은 현실 세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존재와 달리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대요. 아,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은 감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이성을 통해서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 중심의 사유. 이 사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고 또는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이후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대요. 자, 이게 5번의 힌트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결국 플라톤의 철학이 누구와까지 그 후대에 다른 철학자들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는 뜻이네요, 지금. 자, 그러나, 자, 여기서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여기 한 번 좀 끊어주셔야 됩니다.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은 근대에 이르러 또 누가? 아, 니체가 또 이것을 비판했대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위에서부터 정리하면, 자, 처음에 나왔던 파르메니데스,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입장을 누가 절충을 했고, 플라톤이 두 개의 이론을 다 갖다가 썼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또 니체는 플라톤을 또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결국 이 중에서 결국 그럼 니체는 바로 뭐냐? 두 개가 다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였대요. 자, 그래서 결국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얘는 변한다는 입장이었죠? 고정적인 걸 불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있다 없다? 자,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네요. 자,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니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만 있다고 봐요. 그럼 다음 세계나 신의 세계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은 죽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왜? 다음 세상이 없는데? 다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밖에 없는 건데? 자, 그래서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말하는 진리, 즉 신 중심의 초월적 세계나 합리적 이성 체계를 모두 부정합니다. 바로 이 플라톤의
입자, 이데아론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 밑으로 넘어가서, 자, 니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진리가 바로 아까 플라톤이 말했던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진리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와 철적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자,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 신의 세상이 따로 있으니까 이 세상은 별거 아니야. 신의 세상이 더 훌륭한 세상이고 더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렸대요. 자,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허무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부정을 하다 보니까 나는 허무해. 열심히 살면 뭐해?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왜? 다른 세상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니체는 그게 아니라 현실 세계 자체에 중요시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니체는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 바로 이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힘의 의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따옴표가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주변인이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끌어내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자, 지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의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그걸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바로 힘의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가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중에서 창조적 생성 작용을 하는데 그 최고의 형태가 바로 예술로 봤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야? 바로 여기 있는 예술을 강조하게 되겠네요. 다시 자, 이렇게 예술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충동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이런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 상승을 도와주는 자, 힘의 의지. 다시 한번 나왔네요. 여기 또 한번. 자, 힘의 의지로 봤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힘의 의지인데 바로 예술가들이 그런 창작 활동이 바로 삶의 가치를 도와주는 힘의 의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그는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는 예술을 통해, 자, 니체는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술 같은 거, 예술 활동을 하라는 얘기네요. 자,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에 누구에게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자, 아까 회화가 뭐라고 그랬어? 회화? 그림 또는 미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화에서 그림에서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 사상이 결국 독일의 표현주의에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의 미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이런 예술이 아니라 자, 뒷부분에 넘기시면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해서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자, 이것은 니체가 추구하거나 표현주의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주의 미학은 전통, 그 이전의 미술들이 했던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모방하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나, 자, 여기 다시 한번 끊어야겠네요. 니체는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을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충동을 표현하는 쪽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다 정리해 놓으세요. 이성과 감정 중에 뭐를 중요시했다? 표현주의 화가들은 감정을 더 중요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감정을 더 중시했다 이거야. 표현주의. 자, 그들은 사실주의 미학에서 이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겼던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봤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그 이전에 사실주의 미학자들은 뭘 중요시한 거야?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는데, 자, 이것이 표현주의 화가들에 의해서 뭐로 바뀌었어? 이성보다 감정을 더 중요한 쪽으로 바뀌어버렸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기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매 순간 변하는 감정을 되게 중시해요. 아까 분명히 누구도 그렇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철학자였던 자 여기 있는 누구? 헤라클레이토스도 만물은 변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결국 이걸 누가 받아들였어요? 밑에 부분에 니체가 이걸 똑같이 받아들였단 말이야. 변하는 쪽으로.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니체나 미술을 강조했다며.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있던 바로 어떤 것들. 자, 매 순간 이렇게 변하는 것, 감정을 그래서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의 비례와 고유한 형태를 왜곡하고 이걸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이걸 다르게 그린단 말이야. 이걸 왜곡한다고 그래요. 왜곡하고 색채도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과장해서 그리거나 또는 대비되는 원색을 사용해요. 아까 진하고 원색 있죠? 빨갛거나 막 이런 색깔들 이걸 대담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원근법이 뭔지 아시죠? 멀고 가까운 걸 표현하는 이런 걸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을 보임으로써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이 현실 공간의 재현이 아니라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이라는 의식을 드러냈어요. 자, 더 나가서 표현주의 화가들은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반발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니체는 또는 표현주의 화가들은 이성이나 합리성 이건 무시했네요. 이거보다 더 중요시한 거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이거죠. 자,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내 주관적인 표현 그런 예술을 계속 추구를 합니다. 자, 그들은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불안함과 공포심, 괴로움 이 등을 예술로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데 자, 마지막 결국 화가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표현주의는 니체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 이런 의의를 받네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큰 틀만 다시 잡고 갈게요. 이게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처음에는. 자,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봤으니까 줄거리 잡힐 거야. 자, 파르메니데스는 자 존재 생성과 변화 소멸을 부정한 사람. 그 반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 생성을 긍정한 사람. 자, 근데 플라톤은 결국 파르메니데스의 입장도 조금 일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도 반을 받아들이고 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니체는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플라톤의 또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을 부정하면서 누구 걸 받아들이는 거야?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럼 변하는 거죠? 자, 변하는 쪽으로 보면서 자, 지금에 있는 지금의 세상, 내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저기 현재,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니체는 이런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그게 바로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힘의 의지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억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 자기를 극복하고 더 생명의 상승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과정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술을 통해 그게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술에서 어떤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걸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니체의 이런 철학이 누구한테 미술의 표현주의에 영향을 끼쳤대요. 됐나요? 자, 그리고 다음 장에 넘기시면 자, 그래서 표현주의 화가들은 그 이전에 있던 사실주의 미학, 어떤 걸 다 있는 그대로를 모방하는 사실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자, 바로 이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이런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요시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걸 중요시했다는 거.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 사람들 표현주의 화가들의 작품에는 고유한 형태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 왜곡시키거나 색채도 그냥 실제 색깔보다는 더 진한 원색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표현주의 화가는 이성이나 합리성과 같은 것보다는 감정적이고 주관적 표현의 예술을 추구했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결국 화가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표현주의는 바로 니체의 철학을 근거로 예술에 더욱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 이런 의의를 갖게 됐대. 자, 줄거리 잡혔어요?
자, 그러면, 자, 문제 하나씩 봅시다. 자, 5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니까. 자, 여태까지는, 자, 여기서 이 주류라는 말이 5번에 보이는데, 주류는 주된 경향. 중심이 됐던 거는 뭐였어? 사실주의적인 회화였단 말이야. 사실주의 미술이었는데, 자, 이것을 부정하고 뭐가 생겨나는 거야? 니체 철학이 예술. 자, 여기서 어떤 미술의 어떤 부분에 그 표현주의에 영향을 끼쳤죠? 자, 그래서 이 표현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요거. 자, 요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글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5번 틀린 친구. 붙여서 맞았어? 몇 번 쳤어? 자, 예술에 대한 니체의 시각과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의 장단점. 자, 뭐가 잘못됐죠, 여기서는? 이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것을 비교하거나 이런 대조적인 방법은 썼지만 어떤 것이 좋은 점이고 어떤 게 나쁜 점이나 장단점을 비교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답이 되면 안 돼요. 자, 됐나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에서는 기억에 대한 것. 자, 이것은 헤라클레이토스와 니체는 기억이 변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맞죠? 두 사람은 같은 입장이었어. 니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변적인 게 아니라 변한다고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7번에서 자, 여기서 윗글에 나타난 표현주의 화가들에 대한 생각이 적절치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표현주의는 지금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누구의 입장이야? 모방의 입장은? 모방은 표현주의가 아니었잖아요. 자, 거기 지문의 첫 번째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자, 그것은 사실주의 입장에서 모방을 중요시한 거지 표현주의에서 중요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 바꿔놓을게요. 자, 여기 7번에서 여기 있는 2번은 자, 이건 누구의 입장이다? 이건 표현주의다.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아, 표현주의가 아니라 사실주의죠, 사실주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이게 차이점이었어, 아까. 표현주의는 모방보다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사실주의는 모방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했으니까. 이건 지금 표현주의 쪽이 아니라 사실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인데 니체의 사상과 연결시키래요. 자, 여기다 전제 조건을 뭘 깔았냐면 여기 니체의 사상과 연결시키란 말이 쓰였어요. 자, 그럼 적절한 거니까 자, 이것도 누구의 독일의 표현주의라고 나왔네. 당연하게 니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쵸? 자, 보니까 해바라기와 여인의 얼굴이 나왔는데 자, 전체적으로 되게 좀 색깔이 되게 원색적이죠? 자, 노란색에다가 여기 주홍색 막 이런 걸 섞어버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배경은 여기서 해바라기는 노란색에다가 꽃병은 녹색을 썼고 그 다음에 배경은 주황색. 자, 원색으로 썼습니다. 자, 막 이런 보색 같은 걸 막 썼단 말이죠. 자, 그런 거고 자, 해바라기 앞에 여인은 되게 슬프고 우울하게 보인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분명히 여러 가지 색채 대비가 보인다고 그랬죠? 색채를 대조적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지금 연결해서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4번에 해바라기, 그다음 꽃병, 배경 등을 화려한 원색으로 그린 걸 보니 감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충동을 중요하게 여겼던 니체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겠군. 맞습니까? 자, 그 근거 찾아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 8번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자, 이 사람은 지금 니체는 이렇게 어떤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 등,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했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연결해갖고, 니체의 영향을 받은 바로 이 표현주의 화가들의 어떤 특징이니까, 바로 이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바로 이 보기 부분에서도, 바로 여기 있는 이 원색을 사용했다는 이걸 지금 찾아내시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보기를 주면 보기의 어디 부분에 힌트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12번 질문인데, 자, 앞에는 현대시가 지금 걸려있고, 뒤에는 고전 수필입니다. 여러분들 그 9번 문제에서 보다시피,
갈래의 특징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이 현대시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작가 자신일 수도 있지만 작가 자신의 얘기하기보다는 자, 꾸며진 어떤 가상적인 인물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수필은 어때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바탕을 통해서 뭘 끌어내는 거야? 교훈을 끌어내는 거니까. 자, 먼저 자, 작품 제목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가는 길, 근데 떠나가는 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떠나가는 길.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을 두고 자기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고 치면 자, 이때 제이야 발걸음이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제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 가겠네 이제 몇 년 남았어 군대가 3년 남았나요? 너무 빠른가요? 자, 그러면 엄마가 지금 그동안 다 뒤에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다 해줬는데 군대를 간단 말이야. 발길이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겠죠? 그때 그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그 사랑하는 대상 너무 그리운데 이 사람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움과 망설임이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뒤를 돌아서 그냥 갈까? 근데 어떻게 다시 더 한 번이라는 거 어떻게? 또 언제 또 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시 뒤돌아서 가지고 자꾸 어떻게 머뭇거리는 거야. 미련이 남아있는 거겠죠? 미련. 자, 그 다음에 저 산에도 까마귀. 자, 여기까지는 내가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 근데 그 앞에 뒷부분에서는 까마귀는 어때요? 까마귀가 지금 들의까마귀 서산에 해가 진다고. 해가 뜨는 거야? 해가 지는 거야? 해가 지니까 날이 어두워질 거 아니야.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자,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하고 이 까마귀는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죠. 맞나요? 자, 그래서 제가 세모를 쳐놨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가고 싶지 않은데 까마귀는 빨리 가라고 자꾸 재촉을 하니까 이런 사물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자, 시적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죠. 이 소재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네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강물은 자, 시간 없어. 어서 따라와. 그리고 어서 따라가자고. 자, 흘러도 연달아 흐릅니다. 그려. 그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물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나를 빨리 따라오라고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사물입니다. 그러면 얘 물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좀 나눠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끊었을 때, 자, 윗부분은 지금 뭐 하는 장면? 내 감정을 지금 표현을 한 부분. 자, 근데 아랫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사물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냐? 앞에 부분에는 이걸 선정. 나의 감정을 먼저, 자, 그리움과 미련의 감정을 나타냈고, 뒤에는 그 다음에 사물의 경치를 지금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 후경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선정 후경의 방법을 썼다는 거. 자, 가고 싶지 않은 미련이 너무 남았는데 자, 까마귀와 물이 강물이 나를 자꾸 재촉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나문단에 갑니다. 자, 나문단에 연서야 이거 줄거리 잡을 수 있겠어? 무슨 내용이었어? 무슨 내용 줄거리? 줄거리 잡아보라고. 무슨 내용이야? 행랑채 수리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두 칸이 있는데 한 칸은 비가 샌 지 얼마 안 됐고 나머지 한 칸은 비가 샌 지 되게 오래됐었나 봐요. 자, 근데 수리비가 어떻게 둘 다 많이 들었나요? 아니죠? 제 어떤 게 더 많이 들었대? 비가 오래 샜으면 그 안에 있는 제목이 다 썩었을 거야. 그쵸? 그 수리비가 많이 들었겠지만 하나는 비가 샌 지 얼마 안 된 것은 수리비가 얼마 안 들었단 말이야. 자, 이걸 뭐에다 연결하는 거야? 그 밑에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자, 다시 갑니다. 자, 행랑채가
옛날에 그 집에 가시면 이렇게 큰 대문이 있고 대문 옆으로 이렇게 집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방이 있단 말이야. 안방 저 안쪽에 있는 거 말고 안채 말고 이걸 행랑채라고 하는데 퇴락했다는 건 다 저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막 무너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 있는데 나는 마지못해 이걸 모두 수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이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되게 오래된 거래요. 자,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 결국 손을 못 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칸은 비가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색의 두 칸은 오랫동안 방치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이 한 칸은 비가 샌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같이 수리를 했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에 했더니 올해 비가 샌 지 오래된 거, 이 노란색이죠? 자, 이것은 석가래도 그렇고 추녀, 기둥, 대들보가 다 썩어버려서 수리비가 지금 많이 들었대. 엄청나게 들었대. 자, 그런데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은 제목들은 더 완전해서 다시 쓸 수 있어갖고 비용이 별로 안 들었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죠? 자, 이걸 우리는 사실이다 또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뭐를 느꼈냐, 깨달았냐. 아, 여기서 느낀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난 깨달은 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게 뭐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때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난 게을러. 근데 맨날 또 다른 사람하고 약속 지키는 걸 맨날 그걸 어떻게 어겨. 그러면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되게 신뢰 없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겠죠. 자,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집과 마찬가지. 자, 또 더 나아가서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정치도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자,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냐? 이것을 자, 탐관, 자, 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벼슬아치들 얘기해요. 이것들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대요. 이러면 나누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잡으려고 해도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어찌 삼박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줄거리 잡혔어요? 자,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자, 행랑채 수리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뒷부분에서는 사람과 정치 이야기까지 이렇게 돌리고 있죠? 자, 여기까지 됐다면 자, 9번에 가겠습니다. 가다에 갈라 그랬습니다. 가작품은 현대시라고 했어요. 현대시.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지금 뭐는 나는 고전 스필이니까 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자가 이미 이거는 내가 지금 화자의 가상적인 인물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나 작품은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스필이니까 이것은 뭐 작가 자신이 돼야 되겠죠. 네, 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됐죠 이건?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 자,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자,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자, 지금 가고 싶지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가고자 하다가 다시 뒤로 돌아 행동의 멈춤이 계속 보여집니다. 자, 이것들은 그 안에 있는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 그 다음에 소재, 시어들 뿐만 아니라 행의 배열, 기법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자, 여기에서 2번에 보시면 자, 다시 더 한 번 할 때 다시는 어서의 부사는 화자가 떠남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다르죠? 다시라는 것은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미련이 남아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자, 어서 따라오라고 하는 건 누구야? 이것은 강물이 나를 재촉하는 거니까 이건 결단이 아니라 나를 재촉하는 거니까 화자를 자, 여기서 결단을 내렸다는 거 이 사람은 떠나고 싶지 않은데 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됐어요? 자, 여기 오답 있나요? 몇 번? 맞았어? 다시 고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에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라니까. 자, 여기서 기억은 뭐가 되는 거고요? 물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물은 어떤 입장이었어? 나를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객관적 상관말이라고 했고, 자, 이 비는 결국 어떻게? 제목을 다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대들보를 다 썩게 만들었으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자, 바로 2번이 바로 문제 상황을 일으키는 바로 원인이 되겠죠. 바로 이 원인입니다, 원인. 자, 그 다음에 12번에서 자, 설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설은 자,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한문 문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설은 직관적인 통찰과 깨달음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물의 유사점에 근거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거라고 추론하는 유추입니다. 자, 이 단어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유추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도 유사한 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 유사한 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추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란다? 자, 이것을 추론할 때 이걸 유추 줄여가지고 여기 있네요. 자, 다시 합시다.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추. 유사한 거에 근거해서 다른 것도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 추리하는 것. 이걸 우리는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행랑채 고치는 이야기에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끊어야 되네요. 사실, 깨달음, 적용을 끊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 본문 부분에서요. 자, 이게 세 단락으로 지금 끊긴 거 보이나요? 여기까지 한번 끊겼고, 자, 또 여기서 한번 끊겼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요 부분이 C.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세 개로? 자, 그럼 여기까지 됐다면, 자, 여기 12번에서, 자, 적절치 않은 거예요. 자, C에서 화자는 부패한 정치를 개혁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오답이 된 겁니다. 자, 여기 12번 고쳤는데 또 틀린 친구 있나요? 맞았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하는데, 자, 정리 이따 마치겠습니다.